안녕하세요. 여기 방금 소개받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의 김용민 차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날도 좀 추워지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나 이럴 때는 뭐 이런 강좌도 없기도 했지만 있었어도 잘 안 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거 보니까 요새 대학생분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자료는 보시다시피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는 자료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이제 2016년 동안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이제 어떤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제시하는 자료고요.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은 보통 이제 연말에 그 다음 해에 대한 거를 이제 제시하고자 1회씩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24일 날 이제 보도자료로 배포가 됐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저희 한국은행법 제6조에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6조 2항에 이제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 공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 조항에 의거해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12월 24일 오전에 금통위가 열렸고 금통위에서 의결되자마자 바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표가 됐습니다. 발표의 차례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실제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는 그 자료 작성이 이제 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작년에 어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어떤 성과, 실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2016년 그러니까 올해 통화신용정책의 운영 여건, 그러니까 뭐 세계 경제라든지 아니면 국내 경제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전망을 해보는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2016년도에 그러니까 통화신용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파트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실적 내지 운영 성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기준금리 운용, 그리고 금융중개 지원대출 운용, 금융안정 유지, 통화정책의 유효성, 투명성 제고 등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이제 통화신용정책 정책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결국 기준금리를 설정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 설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매월 1회에 걸쳐 매월 한 번씩 지금 금통위 회의를 정기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정하고 있는데요. 2015년 중에는 이 기준금리를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애초에 아주 예전 이제 한국은행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렇게 위해서 이제 한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물가 안정이 이제 그 한국은행의 이제 어떤 한 목표였는데 그 최근에 그 한국은행법이 이제 최근도 아니죠.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융 안정과 그리고 거시 경제 안정에 종합적으로 유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제 저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 증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3월, 6월에 각각 25bp씩 인하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2.0%였던 금리를 1.5%까지 이제 하락을 시켰습니다. 인하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작년도 2012년부터의 경제 성장률 및 이제 물가 상승률 추이가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저희 맨 끝에 보시면은 이제 2015년도가 이제 나오죠. 요쯤에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성장세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가 3분기에 지금 다시 좀 이제 조금 높아진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처럼 이제 상반기 중에 저희 생각보다 성장이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차례 인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그 좀 돌발적인, 그러니까 뭐 좀 그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던 부분이 그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심리라든지 소비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히 안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응하여 6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중에는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5%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전망을 할 때 GDP 성장률이 2015년 상반기 중에 이제 2.3%를 보고 2.3%가 나왔고요. 2015년 하반기 중에는 이제 3%가 되고 2016년에는 이제 3.2%가 된다고. 그래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1.5%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참고로 기준금리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기준금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또 좀 정확치 않은 부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좀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예전에는 그 콜금리 목표라고 해가지고요. 콜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지준, 그러니까 은행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지준이 은행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 과부족이 생기면은 그것들을 이제 단기 금융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금을 서로 빌리고 하면서 그런 이제 자금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금의 과부족을 조정을 하는데 그 경우에 이용하는 시장을 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하루짜리 그 시장이거든요. 이길물 시장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가장 초단기물인 거죠. 그래서 그 금리를 이제 몇 프로로 한다. 그 목표를 이제 제시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 아마 2008년 정도인 것 같은데 지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우리는 이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책 그 운용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기 있네.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였는데 그래서 그럼 기준금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하고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하고 금융기관 간 거래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공개시장 조작. 요새 이제 조작이란 말이 조금 이상하다 해서 좀 아마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공개시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그 증권을 이제 거래를 함으로써 그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 공개시장 조작을 할 때 제시하는 금리로서 이 기준금리를 이제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오픈마켓에서 그러니까 그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별 금융기관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제 또는 이제 예금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도 이제 이 기준금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기성 여수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여신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 기준금리 플러스 1%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요.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1%를 해서 결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경제에 그 기준금리 조정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되느냐 그거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금리를 조정을 해서 어떤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그 유동성을 빼낸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뭐 넣어준다든지 하면서 이 은행들이 콜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그 빌려받고 빌려오고 할 때 결정되는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콜 금리가 변동이 되면은 결국은 그 단기 금융 시장하고 뭐 이제 조금 이제 긴 뭐 길물 그다음에 조금 더 긴 뭐 중장기 물 이런 채권 시장들이 쭉 이렇게 있다면은 그것들 사이에서 이제 아비트리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쭉 이제 그 점점 더 이제 좀 더 기간이 긴 쪽으로 이자율로 전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시장금리라든지 여수신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라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국채금리라든지, 그러니까 뭐 3년물 국채라든지 뭐 3년물 회사채, 뭐 이런 식의 이제 장기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여수신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시장에 존재하는 이자율들에 이렇게 쭉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자율이라는 게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경제학과 학생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자율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 소비하고 미래 소비 간의 어떤 가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미래 소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얼마만큼 이제 뭐 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미래 소비를 하나를 줄이면 얼마만큼 내가 현재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바뀌면은 결국은 이제 그 경제 주체들의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그 실물 경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 결정은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매월 한 번 모여가지고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열리는데,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열리는데, 근데 이제 요새는 뭐, 이렇게 뭐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날짜가 잘 안 맞는 거나 하면은 조금 이제 연기돼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은 이제 7분이시고요. 총재님, 부총재님, 그리고 임명직 금통위원 분들이 5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원분들은 그러니까 추천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각각 다릅니다. 한 분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 그 기획재정부 장관님, 뭐 금융위원장, 뭐 상공회의 소회장, 뭐 은행연합회장, 뭐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제도화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이제 의견을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 그 통방이라고 하는데요. 통화정책 방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월 한 번씩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본회의는 목요일 날 주로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 수요일 날 그 동향보고회의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이제 그 각 통방부서가 지금 통방부서가 4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통화정책국하고 뭐 금융시장국, 그리고 국제국, 그리고 조사국 뭐 이렇게 4개 부서가 각각 뭐 실물 동향, 그리고 뭐 이제 외환시장 동향, 금융시장 동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그 1월 중에 어떤 동향 자료를 보고를 드려요. 저기 동향 보고회의에서 금통위원들한테. 그러면 이제 금통위원들은 거기서 이제 모아진 한 달간의 어떤 변동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본회의에서 정책금리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요새는 이제 그 총재님께서 결정이 되면은 총재님께서 금통위 의결문을 이제 금통위 의결문이 바로 발표가 되고 총재님께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이제 뭐 정책 결정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한 뭐 Q&A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에 사진 이렇게 찍는 거, 그리고 이제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 하시는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 총재님은 뭐 어디 기사에 보니까 뭐 넥타이 색깔 가지고 이제 이번엔 인하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간혹 그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저희가 아까 그 기준금리 운용의 어떤 파급 경로를 말씀드렸을 때, 결국은 그 파급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은 제일 처음으로는 결국 저희가 금리를 낮추었으면은 다른 이제 금리들도 낮아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금리를 낮추면서 국고채라든지 시장금리, 그리고 뭐 여수신금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초 대비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계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처럼 이제 금리도 낮아지고 어떤 신용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완화적인 금융 상황이 국내 경제 어떤 실물 경제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내 경제가 좀 이제 6월 같은 때에는 뭐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뭐 물론 꼭 저희 뭐 기준금리를 낮춘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소비 진작 정책을 상당히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뭐 강력하게 펼쳤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한국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고 그런 정책들의 힘, 그러니까 그런 정책 조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힘입어 가지고 많은 내수 이축에서 이제 회복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요. 그래서 내수가 메르스 사태 영향에서 벗어나 좀 회복 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SI, 그러니까 그 소비자 그 지수가 아마 CSI가 메르스 사태 있을 때 뭐 그 전에 한 100 넘어가다가 96까지인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에 105를 하다가 6월에 99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최근 11월에는 이제 106까지 다시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조적 요인이 정책 파급 효과를 좀 제약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내수는 좀 좋아지고 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대외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수출 부진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회복세가 좀 그렇게 뭐 이렇게 확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 좀 완만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예전에는 고도 성장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일시적으로 좀 부진했다가도 다시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고도 성장기는 약간 지난 듯한 어떤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도 이제 그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그 잠재 성장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추정 뭐 방법 등에 따라서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대체로 3.0에서 3.2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한 2005년 뭐 이럴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4% 넘었고 막 그랬을 때인데 이제 그렇게 된 것들이 어떤 일종의 이제 우리 경제 구조적인 요인들이 조금 어떤 성장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들, 제약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앞에서 계속 성장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제일 중요한 뭐 목표는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유가 내지는 수요 측면의 사방 압력 등으로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는 0%대 이제 낮은 수준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그 연율로 그러니까 연간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였습니다. 0.7%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요인으로 저유가를 굉장히 많이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보통 이런 소비자 물가 할 때 이제 변동성이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제외하고 보는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석유류하고 뭐 농축산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몇 퍼센트 나오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석유류, 농축산물 제외 물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2.2%였습니다. 그래서 2.2%여가지고 그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0.7%가 훨씬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유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그런 거는 그 이제 코인플레이션이 물론 아까 그 석유류 제외한 거는 뭐 2.2%였는데 거기엔 약간 이제 그 담배값 인상 효과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본다면은 결국은 그 수요 부진이라는 측면도 여기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인데요. 제가 몇몇 부분은 잘 몰라서 좀 다른 데 나온 자료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금융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및 이제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은행들이 일반 은행들이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설비 투자 뭐를 지원하는 뭐 용도라든지 이런 걸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그 대출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은행들한테 저리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비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중개대출 운용을 2015년도에도 어떤 성장세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 지원 등을 위해서 확대 방향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설비 투자 및 뭐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도를 5조 원 증액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15조 원이었는데요. 15조 원을 20조 원으로 늘려가지고 한도를 증액해서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에서 7조로 늘렸고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3조에서 5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거를 지원을 할 때 이제 저리로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그 금리를 또 이제 0.25% 0.25 BP 인하해 가지고 그래서 0.75%로 4월에 인하해서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어떤 지원도 좀 강화해서 운용하는 방향으로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한국은행 법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이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은행이 물론 이제 그 조항 없었을 때부터도 금융안정의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아주 옛날에 최초에 출범했을 때는 어떤 그 거시적인 이런 정책을 펼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어떤 미시적으로 금융안정을 좀 더 하는 조직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그러다가 좀 이렇게 다시 이제 거시적인 어떤 경제정책, 통화정책 이런 쪽으로 좀 넘어왔다가 다시 요새는 그 금융위기 여기를 좀 거쳐 나가면서 어떤 금융안정 쪽에 좀 더 많은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쪽으로 다시 조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유지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를 이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국내 금융 외환 시장 여건 변화를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요인이 발생했을 때 통화금융 대책반을 가동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통화금융 대책반이라는 게 어떤 저런 그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뭐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을 때 이제 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행 부총재님하고 그리고 통화 담당 부총재 보호님하고 그 외환 담당 부총재 보님 그리고 뭐 국제국장님, 통화정책국장님, 금융시장국장님 뭐 이런 분들 모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에 관련 있는 그 간부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엊그제 그 중국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지금 중국 때문이었는지 북핵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엊그제에도 저기 통화금융대책반 회의가 한 차례 열렸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에 따른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 차례 열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차례 열렸었는데요. 이제 뭐 주요하게는 열리게 된 내용이 뭐 그리스 사태라든지 뭐 중국 위안화 뭐 평가절하 내지는 뭐 북한 포격 뭐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열려가지고 뭐 사태를 뭐 대책을 이제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회사채 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지원했다고 나오는데요. 출연금 지원한 금액이 저희가 출연한 건 아니고 산업은행이 출연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출 뭐 이런 걸 한 건데 500억 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서 그 좀 약간 부실한 업체들의 회사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PCBO라고 해서 이제 전부 다 그 다시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보가 어떤 그 지급 보증, 그러니까 보증을 좀 서줘야 되는데 보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보증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산업은행에서 나가게 되고 산업은행에서 나간 재원에 대한 어떤 지원을 그러니까 대출을 한국은행에서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인민은행과의 어떤 통화수합 자금을 활용해서 위안화 유동성 공급 제도를 도입했고 7월 달에 그리고 CMIM이라는 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와 그러니까 M이 멀티 레터럴라이제이션이라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일종의 그 IMF에서 좀 문제 생기면은 자금들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시아권에서 어떤 그런 형식의 그 세이프티넷을 만든 게 이제 CMIM이고요. 그래서 그 영내 그 아시아권 내에 어떤 금융안정망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작년에 저희가 의장국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돈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훈련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이제 통화사업, 그러니까 중국인민은행하고 지금 통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통화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에서 뭐 위안화 유동성에 위기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돈을 받아와서 인민은행으로부터 그걸 이제 유동성 위기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어떤 금융 안정, 그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등 금융 시스템 내의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금융 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의 조기 포착을 위해서 거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했습니다. 이게 제목은 거시 금융 안정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연 2회 실시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거를 매년 2회씩 발간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를 한번 하게 되면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한 번씩 쭉 점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좀 이제 불충분하고 좀 더 그 점검 주기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금안 보고서가 그 발행되지 않는 그 중간 그 쿼터에, 그러니까 저기 분기에 저 점검 회의를 해가지고 그 금융 안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점검 주기를 좀 줄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 통화정책 방향, 신용정책 운영 방향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2017년부터 저희가 그 통화신용정책, 그러니까 월방 그 매월 하는 거를 그 이제 1년에 8회로 이제 조정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이제 나머지 4회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 대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조 회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발전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 그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분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가계부채 DB를 구축하고 정부 유관 부처와 함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7월인데요. 이제 가계부채 DB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가계부채를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어떤 이제 총량 위주로 그러니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가계부채, 가계신용, 그러니까 그 가처분 소득 대비 뭐 가계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 전에 3, 4분기에 143%대로 이제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수준이며 내지는 그런 것들이 그런 비율이 뭐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다. 그래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시적인 분석도 이제 물론 중요한데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지적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이제 미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좋지만은 어떤 한계적인 뭐 못 사는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중에선 굉장히 빚이 과다한 사람들 평균보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가게라든지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하나 그런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게에 대해서 미시적인 어떤 그런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저 가계부채 DB를 구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 그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대출 정보들이 건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미시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금융이나 각 기재부라든지 이런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랑 공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대체로 아시다시피 그 재작년부터 이제 LTV DTI 비율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많이 생김에 따라서 이런 관리 방안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내용은 이제 대체로 첫 번째는 가계부채의 어떤 그 질적인 구조를 좀 개선하자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금리 상승 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일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그리고 이제 분할 상환 위주의 어떤 대출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 정책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차주들의 그 차주한테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제 심사를 할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담보 위주로 어떤 나중에 상환 능력을 심사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여신 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미래 채무 상환 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여신 심사 선진화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좀 만전을 기하고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기서 소득 심사 같은 것들이 좀 더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계부채 이제 구조 개선을 위해서 또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이제 작년에 크게 그 정책이 이제 수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요거를 이제 대규모로 취급을 했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좀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2천억 원을 추가로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 시스템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있고 그런 결과 금융 시스템이 그런 결과라고 정확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융 시스템이 대체로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원활하고 경영 건전성 지표가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체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시겠지만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그리고 내금리 차도 축소되고 한계 기업이라든지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 좀 유의할 필요성이 늘어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작년 어떤 저희 그 정책 추진 실적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의 이제 유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융기관의 증거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서 을 위해 증거금률을 변경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내용 확충 및 발간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통화정책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통신보고서가 3월 달에 이제 3월, 9월에 발간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10월에 발간됐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전망을 147, 10월에 전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전망에서 나온 논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해서 정책 어떤 결정 배경을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발간 시기를 좀 더 한 달 늦춰가지고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화정책 결정회의 개최 횟수 축소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을 작년에 계속 모색하였고요. 그래서 그럼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관련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부분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하고 국내 금융 경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 2016년 중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겠으나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약할 것으로 예상. 이렇게 돼 있고 대체로 이제 IMF나 OECD 이런 기관들의 세계 2016년 이제 성장률 예상치가 2015년보다는 이제 조금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같은 경우는 4.0에서 이제 4.5가 되고 OECD 같은 경우는 3.7에서 4.2로 높아지는데요.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은 성장 동력이 여전히 약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은 선진국보다 높지만 여전히 약할 것이라고 돼 있는 게 신흥국이 과거 굉장히 고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10%대 고도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7% 이하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했을 때는 지금 이런 성장이 아직은 좀 약한 수준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아니죠, 벌써.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이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몇 가지 이제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거기에 좀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몇 가지 요소가, 하나는 이제 주요국 간 통화정책 비동조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가 꼽히고요. 하나는 이제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비동조화는 결국 이제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지금 인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속도가 완만하리라고 이제 누차 옐렌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조는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높여 나가는 추세고, 다른 EU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더 이제 낮춰 나갈 수 있고, 실제로 드라기 ECB 총재가 물론 시장 기대는 좀 못 미쳤다지만은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QE라든지 이런 기간도 늘리고 하는 식의 좀 완화 정책을 좀 강화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각 국간의 어떤 자금 흐름이 이제 바뀌는 거죠. 미국에서 신흥시장국이라든지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가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환류돼 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엊그제
뿐만 아니라 오늘도 또 좀 떨어지려다가 다시 오르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도 이제 그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계속 성장이 잘 되면은 주식시장도 괜찮고 모든 게 다 괜찮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그게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는 어떤 신흥시장국도 이제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과거에 누려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경우는 IS라든지 뭐 이런 테러 위험들 내지는 엊그제 그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어떤 지역 내에서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또 언제든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실물 경제 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유지, 가계 실질 구매력 증가 및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 그리고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기저효과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지겠으나 경제 내 유유 생산 능력 상존 등으로 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 하락의 기저효과라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작년에 뭐 한 100불 가다가 작년에 이제 뭐 50불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그게 이제 계속 올해는 한 40불 아니면 뭐 50불 뭐 그대로 갔다. 근데 이제 이 국제유가라는 게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은 계속 되는 거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불 대비해서 50불이니까 마이너스 50%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올해는 50%로 계속 가면은 그냥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체는 0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는 점차 이제 높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석유류를 제외한 어떤 물가 상승률은 작년에도 이제 2.2%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쪽에 이제 수렴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 내 유유 생산 능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그런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 초에 담배값 인상 효과가 없어지면서 담배값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논리인 거죠. 작년에는 그 인상된 게 계속 갔으니까 그 증가율이 계속 남아 있는데 올해는 이제 똑같은 가격이니까 증가율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값 인상 효과가 작년에 한 0.6% 정도 이제 소비자 물가를 올린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올해 1월부터 사라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만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들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예. 금융 외환 시장. 근데 금융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속도,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자본 유출입 및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연준이 이제 계속 금리를 높이니까 아무래도 다시 이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은 이동하기 마련이니까 자금 이동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이것도 사실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그러니까 각국의 국부 펀드들 자금들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국채시장이라든지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자국 경제가 좀 위험해지면은 그쪽에서 돈을 꺼내간다든지 뭐 그런 상황도 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높기 때문에 기초경제, 그러니까 높은 등 기초경제 여건이 좋아서 좋고, 그리고 미국은 좀 긴축 추세긴 하지만 그래서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그 줄어든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ECB나 중국 등의 어떤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의해서 좀 보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좀 높지 않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이제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경우, 그런 뭐 흔치,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또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뭐 그런 경우에는 좀 취약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에도 좀 유의하고 있습니다. 은행 신용공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꾸준히 이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대신 신용차별 현상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늘어나지만은 좀 한계 기업이라든지 좀 이제 부실차주들한테는 좀 가는 신용 공급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신용 공급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신용차별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저소득, 저신용 가구의 신용 리스크 등이 이제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상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금융 지원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의 이제 경영 상황 악화 등도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뭐 조선 해양업 뭐 이런 쪽에서 많은 이제 손실들이 났는데요. 이제 그런 손실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뭐 그러니까 대손 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들이 조금 이제 그 수익성도 조금 낮아지고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기관 건전성은 좀 규제 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자기 자본 비율, 그리고 금융기관의 어떤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일반은행의 BIS 비율이 14.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는 8%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올해 내년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상향 조정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수준을 굉장히 높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그런 몇몇 문제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좀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 가능성 등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에는 뭐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6개나 되는데요. 하나하나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정말 전체적인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통화신용정책은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 하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 기조를 지속하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통화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 우려 시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안정 목표제 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물가안정 목표를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기재부랑 논의해서 정부랑 논의해서 2016년부터 17년, 18년 3년 동안 적용될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제 구조 변화를 반영한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중기 물가 전망, 통화정책 운영 여건,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종전 2.5%, 3.5%에서 2.0%로 변경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표하면서 낸 보도 자료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일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2% 내외로 좀 낮아진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고 하고요. 적정 인플레이션 또한 한 2% 내외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제 2%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범위 형태로 이제 저희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2.5%에서 3.5%가 목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딱 포인트를 하나 찍어가지고 2.0%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식으로 물가 안정 목표 제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제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전달하고, 그럼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이라는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일 목표치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 목표치를 일정 폭 초과하는 경우, 여기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 초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제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안정 목표 이탈 원인이라든지 향후 전망, 그리고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 책임을 새로이 부과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영국에서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영국에서 이제 설명 책임을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가 재무부 장관한테 이제 공개 서한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제 0.5%포인트 초과 이탈이 계속된다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이제 매 3개월마다 후속 설명 책임을 이제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 두 번째로는 향후 2016년도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계속 현행 그런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새로이 설정된 물가 안정 목표에 수렴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도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당분간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대여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어떤 성장 및 물가의 하방 리스크 등에 유의하면서 거시금 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뭐 지표 등의 움직임을, 다양한 지표 등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에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물가 안정 관련이고, 이제 뒤에 부분 이제 금융 안정 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 완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이 되고, 어떤 통화 정책과의 비동조화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에도 좀 유의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금융 안정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어떤 신용 공급이 좀 과다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가계부채의 어떤 총량적인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이제 대내적인 요인이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또한 이제 올해는 뭐 미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그 내외 금리 차가 이제 축소되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어떤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는 통화 정책의 어떤 투명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이 설정된 물가 안정 목표 하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통화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거기까지 가야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루카스 교수 같은 분은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 어떤 경제 주체의 기대라는 것이 어떤 정책 효과에 가지는 그런 중요성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기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정책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그 기대가 잘 형성되고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지만이 어떤 그런 기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80년대 뭐 이런 때만 해도 중앙은행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뭐 볼커 의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패드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옐렌 의장 같은 분들은 이제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 기자회견도 하고, 저희 총재님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갈수록 어떤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이제 잘 형성하는 게 통화 정책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어떤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영란은행도 그렇고 뭐 패드도 그렇고 갈수록 정보 공개 범위라든지 정보 공개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국제적인 조류에 맞춰서
저희 당행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운영의 어떤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정책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결문의 내용, 기술 방식을 개선하고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자료를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사 연구 자료의 발간 등을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방식과 어떤 물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좀 언급했었는데요. 단일 물가 안정 목표치 제시 방식의 의의라든지 어떤 종전 방식과의 차이점 등을 상세히 이제 설명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요 1월 29일인가, 그러니까 3주 후에는 조사국의 최창호 차장이 나와서 이제 물가 안정 목표 관련해서 아마 금융 강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제출 법정 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합하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2회 나오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가 2회 나오는데요.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4회 발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법정 보고서가 아니고요. 국회에 이제 제출하지 않은 건데 이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법정 보고서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이 좀 더 이제 무거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공개 강연, 기자간담회 등 금통위와 금융시장 간 소통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의결 시 소수 의견 제시 금통위원회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마지막 그 금통위원 실명 공개라는 것들이 언론에서는 많이 이렇게 보고된 다음에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중앙은행의 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그 어떤 정책 반응 함수라고 해야 되려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GDP라든지 아니면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물가라든지 아니면 금융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명확히 하면은 이제 그 받아들이신 분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금통위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다각도로 좀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연 12회인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8회로 조정하고 4회를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취지가 통화정책 결정의 어떤 적정 시계를 확보하고 경제 전망과의 연계성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요. 요 관련해서도 그 보도창고 자료가 나왔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관련 내용을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실물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빨리 변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천천히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화신용정책의 어떤 파급 효과라는 것들도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효과가 좀 이제 천천히 몇 분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와 같이 매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하에서는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 움직임에 금융시장이 과민 반응하면서 불필요한 정책 기대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이제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좀 횟수를 연 8회로 조정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전망이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경제, 그러니까 GDP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인데요. GDP라는 게 기본적으로 분기 단위로 공표가 되고, 그래서 전망도 분기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어떤 결정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제 전망 및 중간 점검 시점에 맞춤으로써 통화정책 결정 개최 시기를 통화정책 결정이 경제 전망과 전망 경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수행의 여건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월 초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하고, 그리고 중반쯤에 한번 그게 이제 이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이런 식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의 어떤 금융안정에 대한 그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사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배경에서 이런 어떤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경제 여건 변화와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한 연구와 가계부채 누중, 인구 고령화 등 경제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 잠재력 및 통화정책 파급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 간 최적 조합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통화신용 정책의 어떤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의 핵심 선정 기준을 규정화해서 공표하는 등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의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통화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런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통화정책 수단들의 적절한 조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 정책 간 최적 조합 뭐 이런 것들은 뭐 통화정책과 여타 정책 간의 어떤 최적 조합 고민해 본다는 말씀이고, 뒤에 이거는 이제 통화정책 수단들 간의 어떤 적절한 조합 방안을 강구할 거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금융 외환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신년 초부터 중국 주가가 엄청 급락하면서 올 한 해도 상당히 험난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국내 아무튼 그러한 리스크 증대에 따른 어떤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도 적극 대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입 및 가격 변수 동향, 시장 참가자 행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런 가격 변수들이 시장 어떤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되, 만약에 이제 시장의 쏠림 현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이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정부와 협의하여서 외환 부분 거시건전성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취지가 자본 유입을 조금 이제 특히 단기적인 자본 유입을 좀 억제하는 쪽에 좀 취지가 맞춰져 있는데요. 만약에 향후에 이제 이게 좀 혹시라도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면은 그게 이거를 좀 이제 그 취지를 바꿔서 이제 오히려 좀 더 풀어줘서 유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외환 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단계적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할 것입니다.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금융 외환 시장에 불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불안의 단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책 내지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왜냐하면 미리 세워놔야지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대책을 미리 세워놓는데 그런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그리고 이제 상황 변화에 맞춰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외 금융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CMIM 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영내 금융 안정망 기능을 더더욱 확충하고 통화수합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금융협력 증진 노력도 지속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6번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인데요. 그래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등으로 국내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종합점검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 및 거시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정부와의 정보 인식 공유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요. 그래서 공동검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조기 포착을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 요인 및 주요 현안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등 금융 시스템의 잠재 불안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 가계부채 DB가 일부 좀 아까도 이제 실적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욱 보완해 가지고 확충하고 보완하여서 어떤 분석 미시 통계 작성을 통해 어떤 가계부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감독 당국과 함께 가계부채 총량 증가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그런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민간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안정 관련 국제기준의 원활한 국내 도입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개선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이제 BIS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완료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도입된 것, 그러니까 그 BIS에서 이제 도입이 제한된 것들이 각 국에서 이제 속속 도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걸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라는 뭐 그런 제도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앞으로 향후에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이제 뭐 미시 건전성 위주의 어떤 감독에서 벗어나서 거시 건전성 위주로 좀 옮겨가려는 어떤 취지의 정책 수단이고,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지금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글로벌 금융인데, 근데 이제 그런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말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 중요은행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제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내에 이제 효과적으로 도입되도록 운용되도록 금융당국과 이제 협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국제 기준의 이행을 추진하고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전자지급 서비스 등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요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근 출범했는데, 그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어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러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업 및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연구하려고 합니다. 끝이고요. 마지막은 뭐 이렇게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제 기사 나왔던 것들 얘기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소수 의견 당일 공개 이렇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